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그러니까 SiC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강자죠. 울프스피드입니다. 네, 울프스피드. 정말 극적인 스토리를 가진 회사죠. 맞습니다. 파산 직전에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지금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그 과정을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여러 금융 뉴스나 기술 분석 보고서, 또 관련 기업 정보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울프스피드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울프스피드가 그 챕터 11 파산 보호라는 위기를 어떻게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전략적인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는지 그 과정을 아주 면밀히 뜯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모든 걸 걸었던 그 SiC 기술. 이게 도대체 뭐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 특히 이제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확실하게 짚어보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울프스피드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함의까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울프스피드,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기업이었는데 어떻게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사실 굉장히 야심찬 투자였죠. 네, 맞습니다. 시작은 정말 거창했어요. 미래를 내다본 거죠. 전기차 시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네, 예측을 하고. 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선제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뉴욕주 모오크밸리에 지은 공장인데,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200mm, 그러니까 8인치 SiC 웨이퍼 공장이었거든요. 8인치 공장, 정말 큰 투자였겠네요. 네, 그렇죠. 거의 회사의 운명을 건 투자였는데, 문제는 그 예측이 조금 빗나갔다는 겁니다. 아, 예측이 빗나갔다.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시장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더뎠어요. 전기차 보급 속도라든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가 생각만큼 빨리 확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공장을 지어놨는데 거기서 생산된 사이언스 칩에 대한 수요가 기대를 밑도났더랍니다. 수요 예측 실패가 첫 번째 문제였군요. 또 다른 요인도 있었나요? 물론이죠. 경쟁도 점점 심해졌고요. 후발주자들이 막 따라붙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였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무역 정책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회사의 자금 흐름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유동성 위기라고 하죠. 결정적인 건 역시 부채 문제였겠죠. 자료들을 보면 부채 규모가 상당했던데요. 네, 그게 정말 결정타였습니다. 누적 부채가 무려 65억 달러에 달했어요. 65억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조 원이 넘는 돈 아닌가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당시 금리까지 계속 오르는 추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만으로도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였던 겁니다. 미래를 보고하는 과감한 투자가 결국 감당하기 힘든 재무적인 족쇄가 돼서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죠. 정말 벼랑 끝이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울프스피드의 대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통 파산 신청하면 그냥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단순한 파산 신청이 아니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울프스피드 사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사전 계획 파산, 영어로는 Prepackaged Bankruptcy라는 건데요. 사전 계획 파산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법원에 가기 전에 이미 주요 채권자들하고 미리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빚은 이만큼 탕감해달라는 계획을 미리 다 짜서 합의를 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쓰러진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에 대한 계획을 채권자들하고 미리 다 합의하고 나서 파산 보호 절차를 시작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거든요. 채권자들끼리 싸우고 회사 운영도 마비되고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데 사전 계획 파산을 하면 그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효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일단 그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니까 경영 정상화 과정을 아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재무구조 개선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65억 달러 부채 중에서요. 무려 46억 달러를 탕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6억 달러 탕감이요. 거의 70%를 덜어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6조 원 가까운 빚을 그냥 없앤 셈이죠. 덕분에 매년 현금으로 나가던 이자 비용도 약 60%나 줄일 수 있었고요. 이건 뭐 거의 회사를 새로 만드는 수준의 재무 개선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실탄, 그러니까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된 거죠. 단순히 빚만 줄인 게 아니라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외에 또 중요한 점이 있었나요? 네, 사업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파산 보호, 구조조정 과정 중에도요. 울프스피드가 기존 고객사들에게 약속했던 CIC 칩 공급을 단 한 번도 차질 없이 이행했다는 점입니다. 아, 파산 중에도 물건은 계속 제대로 만들어서 납품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조회사 파산한다는데 우리한테 칩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울프스피드는 우리는 파산 보호 신청했지만 사업은 계속 정상적으로 한다. 약속은 지킨다는 신뢰를 보여준 거죠. 시장의 신뢰를 지켰다는 거네요. 네, 파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서도 핵심 사업 역량은 건재하다는 걸 증명한 셈이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 위기를 딛고 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과 고객들에게 전달한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전략적인 선택이었네요. 자, 이렇게 재무적으로 재기에 성공했는데 결국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그들이 가진 핵심 기술, 바로 CIC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당연합니다. CIC가 없었다면 이런 재기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럼 이 CIC, 실리콘 카바이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기존 실리콘 SI 반도체하고 비교해서 장점이 많다고 나오던데요. 네, CIC는 기존 반도체 대명사인 실리콘, SI를 대체할 아주 강력한 차세대 소재입니다. 왜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냐면요. 쉽게 기율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죠. 비율을 들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가 우리가 흔히 다니는 일반 국도라고 한다면요. 6 반도체는 KTX 전용 초고속 선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KTX 전용 선로요? 네. 일반 국도는 속도 제한도 있고 날씨 영향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근데 KTX 선로는 어때요? 아주 높은 전압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날씨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달리죠. 6가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압, 고온, 그리고 고주파수 환경, 그러니까 아주 극한 조건에서도 기존 실리콘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력 손실이 훨씬 적어요. 전력 손실이 적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럼 그 KTX 선로가 특히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실 전기차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을 가져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6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반도체 중에서 전력을 변환하고 제어하는 전력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기존 실리콘 대신 6로 만들면 전기를 배터리에서 모터로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확 줄어듭니다. 에너지 손실이 줄어든다.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로 나타나죠? 두 가지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행거리 증가입니다. 똑같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도 에너지 손실이 적으니까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전기차 사용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행거리 정말 중요하죠. 둘째는 충전 시간 간축입니다. CIC는 더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충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고속 충전, 이게 가능해지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CIC인 거죠. 와, 주행거리도 늘리고 충전 시간도 줄이고 전기차의 가장 큰 숙제 두 가지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도 CIC 인버터를 쓰면 발전 효율이 훨씬 높아져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도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거의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CIC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들어보니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근데 아까 울프스피드가 세계 최초로 200mm, 즉
8인치 CIC 웨이퍼 양산 체제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크기가 좀 커진 거 아닌가요? 그게 단순한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는 웨이퍼라고 하는 둥근 판 위에 회로를 그려서 만드는데요. 이 웨이퍼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장의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의 개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아, 그렇죠. 피자 도우가 커지면 피자 조각도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150mm, 즉 6인치 웨이퍼에서 칩 100개를 만들 수 있었다면 200mm, 8인치 웨이퍼에서는 예를 들어 180개, 200개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칩을 한 번에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산량이 늘어나는군요.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아직 6인치 웨이퍼 기술에 머물러 있을 때 울프스피드는 한 발 앞서 8인치 양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적인 우위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이게 바로 초격차 전략인 거죠. 기술 격차에 더해서 원가 경쟁력까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SiC 반도체 시장 자체는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크고 있다. 네, 전망치가 그렇습니다. 특히 전기차 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 울프스피드는 이미 6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이고 거기에다가 경쟁사들보다 앞선 200mm 웨이퍼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 게다가 앞서 살펴봤듯이 파산 보호를 통해서 재무적인 부담까지 싹 털어냈다. 이거 거의 시장 성장의 과실을 혼자 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성 확보했죠. 시장을 선도하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기술이 필요한 전방 시장은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이 세 가지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울프스피드에게는 정말 제2의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열린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아무리 재무적으로 안정되고 기술이 좋아도 결국 이걸 실제 성과로 만들어내는 건 사람이잖아요. 실행력이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서도 울프스피드가 변화를 꾀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새로 영입된 핵심 임원 2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재무구조 조정과 함께 경영진에도 큰 변화를 줬는데요. 특히 새로 합류한 두 인물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바로 마이크 보칸과 에릭 머서라는 인물입니다. 마이크 보칸, 에릭 머서. 먼저 마이크 보칸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출신이라고 하던데요. 네, 마이크 보칸은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에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세일즈, 그러니까 전 세계 영업을 총괄했던 정말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영업 전문가를 영입했군요.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걸까요? 그의 강점은 단순히 물건을 잘 파는 걸 넘어서요. 주요 고객사들, 특히 자동차 제조사나 아니면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들. 이런 핵심 고객사들과 아주 깊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 같은 큰 수주를 따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아, 하이퍼스케일러.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군요. 네, 울프스피드가 가진 그 뛰어난 사이식 기술력을 이제 실제 매출 성장으로 확실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영업 전문가가 꼭 필요했던 거죠. 특히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이나 산업용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이크 보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영입한 겁니다. 그렇군요. 보칸이 공격수, 그러니까 창의 역할을 맡는다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을 책임질 방패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두 번째 인물 에릭 머서가 등장하는 거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아무리 영업을 잘해서 주문을 많이 받아와도 제때, 안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에릭 머서가 바로 그 생산과 운용 쪽을 책임지기 위해 영입된 인물입니다. 에릭 머서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나요? 에릭 머서는 혹시 고릴라 글라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 액정에 많이 쓰이는 강화 유리요? 아, 네네. 고릴라 글래스 유명하죠? 그 고릴라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코닝 잉크인데요. 에릭 머서는 이 코닝에서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 즉 COO, Chief Operating Officer를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COO는 아시다시피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 특히 생산, 공급망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코닝 같은 세계적인 첨단 소재 및 제조 기업에서 COO를 했다면 이건 뭐 대규모 첨단 제조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울프스피드의 그 200mm 팹 운영에 정말 딱 맞는 인물을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머서의 경험과 전문성은 정확히 울프스피드가 당면했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 바로 세계 최대 규모 200mm SiC 팹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율 향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수율 향상.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수율이라는 건 투입한 원자재, 그러니까 웨이퍼 대비 양품, 즉 제대로 작동하는 칩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느냐 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 수율이 높아야 칩 하나당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고, 그래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너무 비싸면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가격이 중요하죠. 네. 근데 이 200ml씩 웨이퍼라는 게 워낙 최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에릭 머서는 코닝에서 여러 첨단 공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주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경험이 울프스피드의 200mm 팹 수율을 끌어올리고 생산성을 안정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죠. 들어보니 정말 창과 방패의 완벽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격적인 영업 전문가 복한과 안정적인 생산 운영 전문가 머서를 동시에 영입함으로써 회사가 가진 기술적 강점을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균형 잡힌 리더십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외부에서 유명한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회사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딱 맞는 핵심 역량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을 영입한 매우 전략적인 인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 개편이 파산보호 이후 울프스피드의 성공적인 재기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울프스피드는 챕터 11 파산 보호라는 과정을 통해서 재무적인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SIC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200mm 웨이퍼라는 경쟁사 대비 확실한 기술적 우위까지 확보했죠. 그리고 방금 살펴봤듯이 이 기술적 우위를 시장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영업 복한과 운영 머서 분야의 노련한 베테랑 리더십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봤을 때 저희가 검토한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울프스피드의 미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편인가요? 네,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볼 때 긍정적인 요인들이 아주 많아요. 우선 재무적으로는 부채 부담을 완전히 털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개발 R&D에 더 투자하거나 생산 능력을 더 늘리기 위한 투자, 즉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실탄이 두둑해진 거니까요. 네, 투자 여력 확보 중요하죠.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회사의 핵심 역량인 사이크, 그중에서도 특히 200mm 기술에 더욱 집중하면서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시장 환경 자체도 울프스피드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아주 큰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사이크 반도체의 수요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전방 산업들, 예를 들면 전기차,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오지통신망 인프라, 데이터 센터 같은 분야들이 이제 막 본격적인 구조적 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라는 거군요. 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런데 울프스피드는 이미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선도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시장 성장의 흐름에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길게 설명드렸던 그 새로운 리더십, 마이크 보칸과 에릭 머서라는 두 전문가가 이러한 시장 기회를 실제 성과로 만들어낼 강력한 실행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요. 정말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네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이야기는 없듯이 당연히 위험 요인이나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었나요? 물론입니다. 어떤 투자든 항상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울프스피드의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중국 기업들의 추격입니다. 중국이요? 네, 아직은 사이식 기술력에서 울프스피드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무섭게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기술 격차를 꽤 따라잡고 특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저가 공세를 펼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인 중 하나고요. 중국발 리스크가 있군요. 또 다른 건 없나요? 두 번째는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만약에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고가의 내구재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SAI식 반도체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 속도에 대한 변동성입니다.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기술이 대중화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주춤하는 구간, 소위 캐즘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캐즘이 생각보다 길어지거나 깊어지면 역시 울프스피드의 단기적인 실적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캐즘, 초기 수용자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시적인 침체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석가들의 평가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울프스피드가 가진 기회 요인이 훨씬 더 크다. 이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군요. 네, 여러 분석 자료들의 전반적인 톤이나 결론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중국의 추격, 경기 침체 가능성, 전기차 시장의 캐즘 우려 같은 위험 요인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울프스피드가 파산 보호를 통해 확보한 재정적 건전성, 그리고 200mS 기술이라는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 여기에 새로 영입된 강력한 리더십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험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가장 유망한 시장 중 하나에서 성공적인 두 번째 질주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재정비된 체력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두 번째 질주.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네, 재무적인 부담을 완전히 털어냈고 회사의 방향성도 명확해졌고 그걸 실행할 최고의 전문가들까지 영입했으니 이제 정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울프스피드의 사례를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재무적인 위기를 넘긴 것을 넘어서 그 위기 자체를 오히려 회사의 체질을 바꾸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그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장기적인 운명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이스라는 이 차세대 기술이 단순히 반도체 산업 내의 변화를 넘어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 기술 패러다임 변화의 가장 앞자리에서 펼쳐지는 울프스피드의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지켜보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 CIC 기술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고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이렇게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울프스피드와 같이 이 중요한 기술 분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성공이나 혹은 반대로 예상치 못한 실패가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전 세계적인 노력, 그리고 화석 연료로부터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이 거대한 흐름 전반에 어떤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나 심지어는 어떤 의존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정 기업의 부침이 생각보다 더 큰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한 기업의 성패가 단순히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려는 더 큰 방향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CIC 기술의 발전과 울프스피드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울프스피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